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경제 임소연입니다. 동남권의 경제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전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경제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지난달 25일 정부가 2024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이라는 목표로 다분야의 세법 개편을 예고했는데요.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며 결혼, 출산에 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개정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개편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세수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속 시원한 경제, 오늘의 주제는 2024년 세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줄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 전문 이호석입니다. 네, 요즘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의가 많다고들 하죠. 어떻습니까? 네, 부쩍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세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특히 뭐 상속세, 증여세 이 부분에 더 그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해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시기가 보통 연말이 다가올 때쯤 질문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인지 지금부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세법이 개정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죠.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이제 징수에 대한 법을 세법이라고 하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세법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취합해서 발표하는 것이 이제 세법 개정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2024년 세법 개정안은 7월 25일에 발표가 되었고요. 이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이제 안건이다, 정부의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9월 초 정기국회에 이제 제출되어서 여러 법안 심사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를 할 경우에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 2024년 세법 개정안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루었는지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지역 발전 촉진을 위한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주택 그리고 준공업 미분양 주택 관련인데, 첫째 인구 감소 지역 주택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에 한 채의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 1주택자가 추가로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하나 더 매수했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법 개정안의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한다. 그리고 수도권 내 적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부산은 안타깝게도 그 세법 개정안에 혜택을 받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부산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대신 그 인근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 예를 든다면 밀양시라든지 하동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그 주택을 매수했을 때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번 세법 개정이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다소 아쉽습니다. 자, 그 중에서 미분양 주택 관련 세법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부산 지역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두 번째 그 미분양 주택권은 우리 부산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내용을 한번 보면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주택을 취득했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주택은 미분양 주택의 조건은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1주택 특례라는 게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양도세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12억까지입니다. 그리고 12억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 적용받는 그런 특례 혜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정한 대로라면 개인에게 주택 공급이 좀 더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또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그 개정안으로서 결혼 출산 지원책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혼인에 대한 1세대 그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입니다. 우리 1주택을 보유한 그 남성과 그 1주택을 보유한 이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이 1세대는 주택 2개를 소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양도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그런 혜택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열애가 되는 거죠. 현재는 어떠냐면, 결혼을 했을 때, 2명이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이 한 세대에 집이 2채가 되었을 때,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했을 때는 이 비과세 혜택,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5년이거든요. 5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현재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도 이 처분분부터 이 법 시행하고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신 분도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하실 분도 이 개정안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본시장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었다고요? 금투세부터 한번 다뤄볼까요? 네, 맞습니다. 금투세는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를 줄여서 부르는 표현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요.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 그리고 펀드나 파생상품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할 경우에 그에 따라서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율 같은 경우에는 3억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 그리고 3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7.5%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투세는 시행 여부를 놓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요. 당초 2020년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가 되고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에 기획재정부에서 2년 유예를 해서 2025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었었거든요. 이런 과정 중에 올해 1월 2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에 대한 것을 공식화하면서 금투세 폐지가 되는가라는 분위기가 나왔었는데요. 22대 총선에서 또 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5년 시행이라면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제 갑론을박이 심하게 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증시 자체가 이제 다소 이제 힘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뭐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것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소득이 있으면은 세금이 있는 것이 뭐 당연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과세 추세로 볼 때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뭐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또 여기서 뭐 중간적인 이제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학원 이제 완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금투세가 이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증권거래세를 대신해서 생겨난 이제 그 거래가세인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유예를 하고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보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자, 투자와 소득에 의한 세금인 만큼 복잡한 것 같습니다. 부디 다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답이 도출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요.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 개인이 투자하기에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ISA 세제 혜택 확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ISA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인데 이 한 계좌를 통해서 뭐 예금이나 ELS 펀드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 2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절세를 통해서 재산 형성을 하는 것이 ISA 주 목적이고요. 또 매년 2천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 의무 만기는 3년 그리고 최고 1억까지 간단하게 말해서 매년 2천만 원씩 입금한다라고 하면은 5년까지 넣을 수 있는 이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세 혜택이 중요하겠죠. 1년에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200만 원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제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국 이제 ISA 계좌를 활용하시게 되면요. 세금을 적게 내는 만큼 그만큼 내 주머니에 돈이 더 들어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ISA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모든 분들이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이 부분도 있습니다. 단 이제 참고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의무 만기 기간이 3년이거든요. 만약에 자금을 단기에 운용하시는 분, 1년에서 2년 사이에 자금을 활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 만기를 지키지 못하면 ISA에서 얻은 혜택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환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서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향이라면 개인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방향인 것 같은데요. 대기업을 위한 감세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속 증여세와 관련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또 이제 최저세율 구간을 1억에서 2억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서 부를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어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자 감세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모든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해당으로 하고 있고요. 공제 대상이 되고 있고 공제 한도 또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부의 대물림이다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기업에 대한 얘기도 또 추가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는 것이 신설됩니다. 이것을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가장 큰 목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이 다른 이제 선진 주식시장 대비했을 때 저평가받는 현상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주주들에게는 배당 소득세에 있어서 감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우선 아무 기업이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업 가치 제고 공시를 한 이제 상장 기업들 중에서요. 최근 직전 3년 평균 주주 환원 증가 금액이 5% 이상이 되는 기업들만, 초과한 기업들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5% 초과 금액에 5% 법인세를 세액공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적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세제 혜택을 통해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제 투자 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 부분에서도 대대적으로 개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25년 만의 변화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1997년 이후 첫 개편입니다. 우리는 1997년 이후 27년 동안 부동산, 물가 등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덩달아 상속세, 증여세의 부담도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그 개정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을 조정하겠다는 안이 있습니다. 현재 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 표준을 잠시 말씀드리면 1억 이하 현재 세율은 10%이고요. 1억 초과 5억까지는 20%, 그리고 5억 초과 10억까지는 30%,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그리고 30억 초과 50% 현행이고요. 개정안을 보면 과세 표준 2억 이하 10% 세율이고요. 2억 초과 5억까지 20%, 그리고 5억 초과 10억 이하 30%, 그리고 10억 초과 40%로 되어 있습니다. 즉 30억 초과 50% 세율 구간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2억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현재는 증여세가 1억까지는 10%, 그리고 1억 초과 그 5억까지 20%이기 때문에 1억까지 10%인 그 1,000만 원과 1억 초과 1억에 해당하는 20%를 더하면 그 증여세는 3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세법이 만약 개정이 된다면 2억까지는 단일세율 10%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증여세는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현재 그 성년 자녀에게는 그 5천만 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2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은 2천만 원이 되게 되니까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효과가 되는 거죠. 참고로 우리 증여세 공제는 배우자 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가 되고요.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 공제가 되고요.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공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며느리나 사위는요, 네. 성년 자녀일까요? 아니면 기타 친족일까요? 며느리는 네. 딸이죠. 딸. 아닌가요? 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면 이제 그 성년 자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네. 우리 세법에서는 며느리를 딸로 보지 않고 기타 친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친족으로 1,000만 원이 공제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네.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세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의 변경안과 함께 상속 시 자녀 공제 금액도 상향한다는 안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자녀 1인당 상속 공제는 5천만 원 공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는 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그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그 기초 공제 이제 2억이 있기 때문에 2억과 함께 자녀가 만약에 2명이라면 1인에 5억, 그래서 2인 1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초공제 2억에 자녀 2명 10억과 함께 배우자가 있다라면 최소 5억이 다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공제되니까 총 17억이 이제 공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는 얼마가 공제되냐면 기초공제 2억 플러스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2명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3억. 인데 이 3억을 선택하지 않고 일괄 공제 5억을 보통 선택합니다. 그래서 일괄 공제 5억에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최소 5억 해서 10억이 공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안이 이렇게 확정이 된다면 10억이 아니라 그 내년부터는 17억이 공제가 되는 거니까 7억이나 무려 공제 금액이 올라갑니다. 7억으로 인해서 절세되는 상속세는 얼마일까? 물론 그 가정마다 그 과표기관이 달라지겠지만은 최소 1억 이상의 감세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부동산 세법이 개정이 된다면 우리 지역 동남권에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수도권의 중산층 쪽으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없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2023년 가계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 부산에는요, 한 가정당 그 평균 자산 금액이 약 4억 4천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이 평균이고요. 중앙값은 2억 4천만 원 정도밖에 사실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세의 혜택이 아주 일부에게 해당되는 부자 감세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산에서도요, 그 도심지의 역세권 주위의 아파트를 보면 국민주택 규모 84제곱미터 이하, 84제곱미터만 봐도요, 사실 그 10억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혜택을 받는 그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세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만 반도체 산업처럼 국가 전략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그런 세법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가전략기술 R&D 개발에 관련해서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뭐 중견기업,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30에서 40%,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 정도의 공제율이 적용되고요. 좀 중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혜택을 받는 적용 기술이 더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첨단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부르는 파트가 될 텐데요. 정부에서 발표했던 26억 규모의 이제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 다른 국가들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현실에서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들이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뭐 현실적으로 보나 증시로 보나 반도체 산업 육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도 이런 내용들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른 육성 방안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기회죠. 이런 이제 포인트들을 잡아서 투자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 AI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상승을 했었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주춤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따라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AI 성장성에 대해서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종을 이제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개발 장려와 관련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에도 관심 가질 필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또 그에 관련된 관심주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법 개정안을 두고 환영과 비판의 반응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두 분이 생각하는 세법 개정안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 이번 세법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확실히 그 결혼과 출산에 초점을 많이 맞추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결혼과 출산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층들이 있거든요. 이런 연령층들이 이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상속세, 뭐 증여세, 주식 할증 폐지 등을 봤을 때 이 부자 감세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층을 위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세법 개정안이 지금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연말이 이제 되면 확정이 될 텐데 그렇게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수정되고 확정되는 그 안을 보면서 자산 관리에 어떤 부분을 적용할지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휘둘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준비를 하면서요,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것이 입장에 따라서 이게 유불리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영과 비판이라는 것은 항상 공존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와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이제 공유했던 이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이런 이제 쟁점들에 대한 찬반 의견이라든지 도 중요하겠지만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런 개정안이 생기는 데 있어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전달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개인의 유불리가 찬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사라지는 제도라든지 새로 생겨나는 제도에 대해서 사회적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폭넓은 시야에서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이번 안건을 보는 데 있어서 더 한층 더 높은 이제 안목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024 세법 개정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풀이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속 시원한 경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